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틀 전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기조와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찬 얘기입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지긴 했는데 어떤 자리였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어제 그제죠. 16일 밤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아마 4시간여 정도 두 분이 만나신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그 총선 전에 만남 제의가 갔었는데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총선 전에 만나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혹시 뒷말이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홍 시장 입장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역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남을 가지신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대패를 하면서 국정 쇄신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인적 쇄신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은 뭐 여러 다방면에서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뭐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자리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뭐 국정 기조라든가 인선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또 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게 엄청 패했잖아요. 192석이라고 하는 야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임덕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의 한동훈 전 장관과의 갈등이 좀 있었고 또 국민의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사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홍준표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권 주자로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대권이라든가 입지도 노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당신 100%로 뭐 전당대회를 해도 된다. 그리고 또한 뭐 이 김한길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이죠 지금 이분들을 당 대표라든가 뭐 국무총리라든가 비서실장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좀 길들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좀 지원사격하는 좀 위인이 나는 그런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이제 당선인이 한 방송에서 얘기했죠. 홍준표 총리 설 어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번 자리에서는 그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일단 다른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어떤 보도를 통해서는 그와 비슷한 지금 하마평으로 뭐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보도도 있기는 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설마 이준석 대표의 추천을 듣고 뭐 그런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도 직접 그 총리 그 좀 언질 요청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정치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 또 특히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죠. 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인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에 그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추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이제 다선 의원도 하셨고 그렇죠. 그 뭐 또 그 정부에서 뭐 장관, 수석 여러 정치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이제 총리로 천거가 될 경우 민주당에서 이제 부결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기조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비서실장 이제 추천을 했는데 과거 2017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를 했을 때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보좌를 전에 받아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무 감각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에도 이제 비서실장을 하는 등 해서 뭐 윤 대통령과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준 통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에서 결정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께는 편한 인사일 수 있겠으나 이제 보기에 뭐 소위 핵관 중에 핵관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가능성.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은 돌고 돌아 윤핵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은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왜냐하면 모든 걸 대통령이 다 하고 있고 뭐 국무총리라든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되든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되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일주일 동안 한 20여 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기본이 무너진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최선의 선택을 해서 기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야권에서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누가 되고 뭐 비서실장이 누가 되든 이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 기조의 동력을 살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 윤핵관이 아니라 어떤 총리를 그리고 어떤 비서실장을 앉혀야지 국민 통합과 그리고 중도로 향한 그리고 국민의 민심, 서민을 향한 그런 정치를 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방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뭐 매주 나오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10%포인트 정도 넘게 빠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27% 정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이제 선거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분석이 되고요. 이 NBS 조사는 전국 지표 조사인데 2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하기 때문에 갤럽 조사와 함께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그 결과 여당이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포인트나 하락하면서 27%포인트를 보인 것은 지난 22년 8월에 28%포인트 최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30%가 지지대로 있었는데 30%를 하회했다는 점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 70대 고연령층 또는 TK 또 보수 지지층 이런 분들조차도 상당히 좀 박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국정 동력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지지율 하락의 이유. 뭐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국민들께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외에는 국회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뭐 입법을 해보려고 한 것들이 별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임기 2년 정도 됐는데 개혁 입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이 성과를 낸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숨었다가 또 선거 끝나면 나오는 패턴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또 뭐 비서실장이다, 국무총리다 여기에서 비선 라인에서 추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이 다 대통령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이 모두 옳다.
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좀 보여줘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국민은 모두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현실 인식으로 돌아와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야당 협치 없이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이거 자체는 뭐 아주 나쁜 효과만 있을 뿐이지 야당 협치의 하나로서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에 있어도 뭐 야당 인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죠. 보면 이제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국민의힘은 조금 빠졌고 민주당은 오르면서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32%. 하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결국 이제 범야권으로 조국혁신당과 이제 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또 소폭이나마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국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총선 결과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부 여당 또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혹독한 이제 평가를 내놓으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당 지지율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 득표율로 보자면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45%.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50.4%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런 기조로 본다면은 또 보수층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지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절치부심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당 지지도를 볼 때 이제 보면 국민의힘이 7%포인트가 빠졌는데 그게 민주당으로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좀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고민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야권의 파이가 커졌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이 꼭 잘해서만 이번 선거가 이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논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반사 이익을 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파이가 커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좀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런 파이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되고 또 조국혁신당도 한 번의 위기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속될 위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사공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것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이라든가 개혁들을 끌고 나가야 되고 네. 그것들이 192석을 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서 이승우 변호사가 야당 인사를 총리에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약간 뉘앙스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마주보고 달리면 안 된다,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미국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귀국을 하고 네. 협치가 중요한 시간이다, 미래를 위한다. 이게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본인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보다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하고 협치하고 국정 동력을 거기에서 끌어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 한 명 임명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중도층 지지자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바뀌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당 대표도 아직 만나지도 않으면서 야당 인사 데리고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 임명시키는데 국민들이 감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박영선 전 장관 개인의 출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국민통합과 박영선 장관을 총리로 기용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집권 2년 차까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저 이건 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발 대통령이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최고 정복으로서 좀 국민을 모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과 관련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시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여태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어차피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대통령의 의중이라던가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 한번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금 야당의 민주당에서 여러 일들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야당 인사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협치의 큰 틀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인해서 요청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토가 없었다라고는 합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의 SNS나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 요청도 있었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로부터 또 인연도 있었죠. 2013년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할 때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해당 법사위에 나와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후에 이제 부부 모임도 가지고 또 작년에 국빈 방문 미국에 하셨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도 그 자리에 박영선 장관이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 인연도 있고 또 야당 인사라는 차원에서 협치의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여당 이야기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혼돈속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잘하고 있다, 차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당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글쎄 뭐 정부 여당으로서 정말 이와 같은 대패가 없었지 않습니까? 범야권에서 192석을 가져가는 패배를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 3연패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충분치 않을 마당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객관적 시선에서 바라보기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난 월요일에 이제 4선 중진 이상들 되는 당선자들 모임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자리도 뭐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있고 그냥 끝나버렸고 당선자 총회에서도 사실 어떤 반성의 목소리가 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목소리는 없었고 뭐 서로 뭐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셀카 찍고 뭐 이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당선인들의 경우에도 총 28명인데 그 모임에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14명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이외에는 현역 의원이 그 소통관의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 앞에 가면은 이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민주당의 기자회견만 쫙 잡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냐. 네. 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총선 패배를 놓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 쌓여 있는데 당이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정말 절치부심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서의 더 통절한 반성이 나와야 할 것이고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예. 생각보다 큰 패배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상대당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들이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표방하는 그런 정치인을 내보내고 유승민 전 의원을 멀리하고 나경원 안철수의 경우에는 당대표에서 거의 사퇴시키기 정도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당이 잘 되려고 한다면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를 마치 그냥 옆집 사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총리로서 내세워서 우리가 중도층과 수도권과 젊은 표심을 잡겠다 뭐 이런 변화들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얘기가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돼 있고요. 또 이제까지 대통령실이 너무나도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못 냈는데 그럼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목들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 대표들마저도 그냥 대통령실에서 거의 내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당 대표도 쫓겨나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립감을 갖고 치고 있다가 레임덕으로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선 비대위 체계에 가다가 전당대회에 넘어갈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 룰입니다. 지난번에 당원 투표 100%로 개정이 됐는데 이걸 다시 바꿔야 된다. 국민의 좀 뜻을 묻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3.8 전당대회 할 때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룰을 변경한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당대표는 결국 당심이 중요한 것이다.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심 100%로 해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00%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심이 중요합니다만 민심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70대 30이라는 당심 대 민심 퍼센트로 했던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일반 여론조사를 넣어서 민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민심과 당심의 결합으로 인한 당대표 선출이다. 이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지만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 당선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심을 100% 유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현재 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선된 분들의 입장은 그와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7대 3 내지는 5대 5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민심을 소폭이라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는 상대당의 룰보다는 이재명 대표 연임합니까? 저는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팬덤이 있잖아요. 개딸이라고 하는데 개혁의 딸인데 굉장히 연임을 요구하고 있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연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연임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야권이 192석이 됐고 차기 대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지지자들의 강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당심이 100%냐 이건 지금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민을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여권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심 100%로 국민의힘이 어떤 당대표가 됐든 그 당을 어떻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꾸려지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심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점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이번 선거의 패배를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글쎄요, 뭐 그 각계의 의견에 따라서 네. 이번에 이제 재등판을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너무나 이제 상처가 크고 결과적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정치 신인이기도 한데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또 다시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기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국회 앞에 그 150m 정도 화환 행렬도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재등판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상당히 고심이 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본인이 결과적으로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동료 시민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도권 승리를 할 수 없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국민의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지 이에 대해서 숙고의 수고를 거듭하면서 당분간은 좀 자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양곡법 관련해서 또 바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입법에 바로 시동 거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일 거예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은데 이걸 다 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마치 이게 야당의 선동인 것처럼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에는 야권이 192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이 어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이 조금 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끌고 나갈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거부권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이 거부권을 강한 어찌 뭐 마술봉처럼 사용하는 것들은 더 이상 뭐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지고 윤석열 정부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21대 국회가 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은 강공 모드로 나가는 거로 봐서는 22대에는 더 의석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역시 내로남불은 이제 민주당의 전유적인 용어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태원 특별법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음에도 이제 재의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29일까지 이번 국회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재투표를 이제 하게 되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최소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걸 이제 다음 국회로까지 넘겨가지고 이제 재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들을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이건 상당 부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팽팽하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재해결하느냐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때 또 하나가 이제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얘기입니다. 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되게 빚이 많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재정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안 쓰겠다라는 말 외에 대통령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을 쓸지 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는 게 없다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R&D라든가 서민 예산들을 다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재정경제부 장관은 뭐 하고 있지? 대통령은 뭐 하고 있지? 그냥 빚 안 내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든 그 관련 부처 장관이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경제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정치는 잘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들었던 말이 장관들에게 권한을 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장관들이 그 말의 기조에 따라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정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눈치만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책으로 야당의 적극적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만 비난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네, 아마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 이름 명칭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정정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이 확대 재정이라고 하는 거, 돈 풀기로만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뭐 지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이걸로 계속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돈 풀기예요. 뭐든지 돈만 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재정 확대 지난 문정부에서 우리 그 국가 채무가 단번에 400조가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첫 50%를 돌파한 것도 지난 2021년 문정부 때였습니다. 아무리 윤 정부 들어서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한들 이게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에 55.2%를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아가다가는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고 결국 어떤 나라 비슷하게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돈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했고 성남시장 할 때는 모라토리움까지 갔던 성남시의 재정을 굉장히 건전 재정으로 바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 무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 지금 뭐 건전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세수가 50몇 조가 뻥크가 났고요. 올해 1분기에만 한은에서 한 3, 40조를 빌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경제 정책들이 지금 그 효과를 내고 있고 건전 재정으로 가고 있느냐 그 반대로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똑같이 서민들도 경제도 반대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경제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